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주한미군에 전개되면 군사적 효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연구 개발에 들어갔던 차륜형 장갑차가 완성됐습니다. 궤도형 장갑차보다 기동성이 뛰어나 보병부대의 임무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안함이 국민에게 공개된 지 6년 만에 견학 인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안보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가 주한미군에 전개되면 분명 군사적 효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과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은 18년 집권 기간 동안 18번의 미사일 실험을 한 반면 김정은은 겨우 4년 동안에 25번의 미사일 실험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특히 김정은이 처음 집권했을 당시 27살이었던 만큼 매우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며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며 우리 정부가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첫 핵실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실제로 소형화 기술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없다고 평가하지만 소형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 핵지뢰나 포병탄 등 다른 수단으로 핵을 전달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이 여러 단계에 걸친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종말 단계의 유격 능력만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가 주한미군에 전개된다면 우리 능력이 상당 수준 발전될 것이고 군사적 효용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김정은 같은 인물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절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를 위해 제재를 지속하고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뛰어난 기동성을 앞세운 보병부대의 차기 전력, 차륜형 장갑차가 개발됐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차륜형 장갑차는 앞으로 보병부대의 임무 수행 능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현대로템 주관으로 2012년 12월 연구 개발에 착수한 차륜형 장갑차가 지난 5월 9일 운영시험평가에서 전투형 적합 판정을 받은 데 이어 5월 30일 국방규격이 제정됨으로써 연구 개발을 마쳤다고 7일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주력으로 운영하는 K200과 K21 장갑차는 궤도 차량으로 바퀴 형태인 차륜형에 비해 기동성이 떨어졌던 게 사실. 이에 우리 군은 미래 군 구조 개편에 따라 보병부대의 책임 지역이 넓어지면서 기동성과 생존성, 타격력이 향상된 차륜형 장갑차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개발을 마친 차륜형 장갑차는 430마력 엔진이 탑재됐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로 지속 70km대의 K200과 K21 장갑차보다 기동성이 향상됐습니다. 특히 차륜형 장갑차는 전술 타이어와 공기압 조절 장치, 조종수 열상 잠망경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됐으며 지상은 물론 수상에서도 기동이 가능합니다. 또 중화기를 장착해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방사청은 내다봤습니다. 방사청은 산악 지형이 많은 전방 지역에는 신속한 전개와 수색 정찰 임무에 맞는 보병 전투용 K808 모델을, 후방 지역에는 기동 타격과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보병 수송용 K806 모델을 나눠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륜형 장갑차는 체계 개발 완료에 따라 6월부터 양산에 들어가 2017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이며 오는 2023년까지 약 600대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2016 대한민국 방산부품 장비대전이 지난 4일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나 경남 창원에서 처음으로 마련돼 흥미를 끌었는데요. 방위산업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전시회장 초입에 자리 잡은 카이와 LIG 넥스원, 최신 유도 무기와 레이더, 수리온 헬기, 한국형 전투기 등 전시된 모형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주식회사 한화도 한화탈레스와 한화테크윈을 내세워 K9 자주포와 천무 등 주력 장비를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 한국판 로키드 마틴을 목표로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나흘간 140개 업체가 410개 부스를 설치하고 최신 방산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력 제품은 항공기 엔진과 그리고 K9 자주포를 중심으로 하는 육상 장비를 저희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경제 발전과 우리나라 군의 전력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거쳐 탄생한 국산화 부품도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은 부품부터 큰 부품까지 육군과 해군, 공군 장비에 장착되는 부품 360여 종이 일목요연하게 소개됐습니다. 현재 국산화율은 30% 정도.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도 높이기 위해 군과 업체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축적과 외화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힘이라든가 국력이 높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산화를 계속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민군 기술 이전 사업도 민간에 공개됐습니다. 특히 스피노프, 국방기술을 민수기술로 이전하는 사업이 주목받았습니다. 3년 동안 이전된 기술 건수는 150건. 현재까지 15건이 민수화 상품으로 개발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기술을 이내 이전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적합한 기술을 선택해서 활용함으로써 부를 더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는데 그걸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군 체험 행사는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공군 조종사가 된 듯 포즈를 취해보기도 하고 군복과 베레모를 착용하고 웃음꽃을 피웁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우리 군의 활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나라를 열심히 지키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열심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방산업체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방방내일 잡 콘서트도 기획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나테크윈과 퍼스텍 등 6개 업체가 참가해 하루 동안 학생들과 취업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방위산업의 메카인 경남 창원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2016 대한민국 방산부품 장비대전. 방위산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었던 나흘간의 축제였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해군이 강한 해군력 건설 방향을 모색하는 제17회 함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해군력 증강 등 엄중한 동북아 해양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해군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군이 해군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제17회 함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3일 제주 민군 복합항에 정박한 신형 상륙함 천왕봉함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엔 국내외 해양안보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해 해양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개회사에서 엄중한 동북아 해양안보 환경 하에서 강한 해군력을 건설해 해양국가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회식에 이은 토론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의 핵과 비대칭 위협에 대해 해군의 공세적 역할이 증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미사일 전력 강화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특수전 전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대학교 박창희 교수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해외 진출은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요 국가 간 해군 군비 통제를 협의하고 동아시아 다자간 해양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해 해양안보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안보회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번 주한 미 해군사령관은 한미 해군은 지역 해상안보와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한미일 3국 해군의 협력이 북한 위협 억제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주 한미연합사 인사참모부장은 국가 해양력에 대한 통합적 운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군과 해병대, 해군과 해경 간 통합 역량과 상호 운용성 증진을 위한 한국적 국가 함대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7일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 이행한다는데도 미국과 중국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중국이 이같이 동의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는 한반도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 선택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합치된 노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안함이 국민에게 공개된 지 6년 만인 지난 3일 견학 인원 1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이 쏜 어뢰에 침몰했던 천안함은 그해 4월 15일 함수가, 24일 한미가 인양돼 평택 해군 이함대 사령부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5월 24일부터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공개됐고 6년 만인 지난 3일 누적 견학 인원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6년간 매년 평균 17만 명이 견학해 국민안보교육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한편 이날 서해수호관과 천안함을 견학한 원광대 사범대 학생들 중 장태은 씨가 100만 번째 견학자가 됐습니다. 이번에 100만 번째 방문자가 돼서 깜짝 놀랐고 기뻤습니다. 제가 지금 역사교육과에 진학 중인데 이번에 받은 교육으로 인해서 나중에 교직에 나갔을 때 학생들에게 바른 안보 교육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장 씨와 원광대 사범대 학생들은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호정 부정장으로 참전했던 이희완 소령에게 직접 당시의 상황을 들으며 서해 수호관을 관람했습니다. 해군 이함대는 천안함 전시시설이 해양 안보의 중요성과 북한의 실체를 알리는 데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천안함 기념관이 지어지고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안보 교육의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100만이라는 기점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안보 교육 또 올바른 안보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천안함과 참수리 357호정, 서해 수호관 등이 있는 해군 이함대 안보공원 견학은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6년 전 6월 7일 중국 봉오동에서는 우리의 애국 선열들이 일본군을 무찌르고 크게 승리한 전투가 있었는데요.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독립투쟁에 앞장선 애국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봉오동 전투 전승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7일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봉오동 전투 전승 제96주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지난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군의 무장항쟁이 활발해지자 일본이 독립군 토벌 작전을 위해 월강 추격대대를 편성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홍범도 장군은 안무의 국민회군과 최진동의 군무독도부를 연합해 대한북로독군부를 결성하고 이후 1920년 6월 7일 중국 봉오동에서 일본군 19사단 월강 추격대대에 이동 경로를 포위한 뒤 타격해 크게 승리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4월에 1800톤급 잠수함 진수식대 함정 이름을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이름으로 명명하면서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하나의 경사가 겹쳐 있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신 홍범도 장군께서 올해 4월 1일 대한민국 해군의 홍범도함으로 다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홍범도함 또한 최정예 필승 잠수함으로 거듭나 어떠한 적의 도발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도록 열의와 정성을 다해 실력을 겸비하겠습니다. 호랑이가 사격거리 내로 접근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한다. 결정적일 때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고 항상 부하들에게 가르쳤던 홍범도 장군. 그는 조국 광복을 2년 앞두고 카자흐스탄에서 서거해 지금까지 그곳에 잠들고 있지만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는 일발필살과 침착성에 대한 큰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가 지난 3일 육군 교육사령관 주관으로 16-1기 신임 부사관 임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임관한 신임 부사관들은 모두 921명으로
16주 동안의 부사관 양성 과정을 통해 초급 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인성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지휘 능력과 전투 기술을 숙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관식에서는 새 쌍둥이 부사관이 탄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 형제가 육군 부사관의 길을 함께 걷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언제나 새 형제가 함께 해온 것처럼 앞으로의 군 생활도 같은 부사관 동료로서 서로 응원하며 잘해내겠습니다. 화이팅! 이날 임관한 921명의 신임 하사들은 앞으로 전 후방 각급 부대에서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국방TV가 신규 프로그램으로 인류 문명에 큰 생채기를 남겼던 전쟁들을 분석해보는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방송합니다. 토크멘터리 전쟁사는 전쟁을 정사와 야사, 무기 변천사, 전범과 독재자의 뒷이야기 등으로 분류해 딱딱하고 지루하게만 여겨졌던 전쟁사를 재미있고 명쾌하게 정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세 번째 코너인 전범과 독재자의 최후는 권력을 가진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인류사에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피며 시청자들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토크멘터리 전쟁사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방송됩니다. 국방뉴스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부터 5회에 걸쳐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을 조명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유해발굴 사업이 무엇이고 그 이면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위치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아직 이 땅 어딘가에 묻혀 계실 6.25 전쟁 영웅들을 찾아 국가의 품으로 모시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해내고 그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 과연 어떠한 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어느덧 6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꾸준한 노력을 했고 열심히 땀 흘린 결과 세계 속의 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전쟁의 아픔 중 하나, 바로 6.25 전사자들의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입니다. 아직도 이름 모를 사냐에 남겨진 호국 용사들의 유해만 12만 4천여 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라는 구호 아래 유해발굴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유해발굴 사업은 2000년 4월 6.25 전쟁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시작된 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전후 복구와 경제 개발에 더 힘을 쏟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도 같았던 이 움직임은 당위성을 얻어 영구적 추진이 결정됐고 2007년 유해발굴 감식단이 창설됐습니다. 그 이후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분야에서 더욱 선진화돼 있는 미국 등 6.25 전쟁 참전국들과의 업무 협약과 중앙감식소 설치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해 나가며 활발하게 업무를 펼치고 있습니다. 유해발굴 감식단의 임무는 크게 조사, 발굴, 감식, 후속 조치의 4단계로 나뉩니다. 6.25 당시의 전투 기록과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발굴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문화재 발굴 기법을 적용해 유해를 발굴, 수습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발굴된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과 유가족 DNA 시료 채취를 통해 친족 관계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통해 유해를 유가족에게 돌려드린 후 현충원에 안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9,100여 위의 국군 전사자 유해를 발굴했고 그중 113분을 유가족의 품에 돌려드렸습니다. 유해발굴 감식단은 유해발굴 사업을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6.25 참전 용사들의 고령화와 국토 개발에 따른 지형 변화 등으로 전사자 매장 위치 식별이 쉽지 않고 발굴과 신원 확인 과정 또한 장기간 소요돼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해발굴 감식단은 이러한 제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유가족 시료 채취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행정기관과 보건소 등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발굴한 9,000여위의 국군 전사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서 60년 이상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유가족분들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또 유가족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셔서 시료 채취에 응해 주시면 저희 국방부는 저희가 발굴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신원을 확인해서 유가족분들께 돌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해 발굴 사업의 첫 단계를 담당하는 유해 발굴 감식단 조사팀의 업무를 소개해드립니다. 통일부 유니티비와 함께하는 통일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다음학교로 함께 가보시죠.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 청소년은 3,400여 명인데요. 어린 나이에 탈북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18살 김예림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다음 학교를 소개합니다. 우와! 지난 2011년 문을 연 다음 학교. 정착 과정에서 배움의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동안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새 보금자리를 얻었는데요. 작은 강당에서 아침마다 전교생이 모여 조회 시간을 갖고 아늑한 다락방 같은 도서실과 깔끔한 새 교실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에 따라서 통일의 모습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교육으로 통일을 준비하겠다. 학생의 숫자 그리고 교육 내용의 어떤 좀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됐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기업과 단체의 도움을 받아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정규 수업을 마친 후에도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는데요. 이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물론 통일이 됐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2015년 10월에 한국에 도착했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요? 처음에 와서는 언어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많이 힘들었고 이제 지금 대학교 입시 준비하면서 공부가 어릴 때 하지 않았대 나서 너무 이제 따라가기가 힘들어. 수많은 학교 중에 다음 학교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요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학교에 오게 됐는데 학교에 온 거 정말 잘한 것 같았어. 다음 학교의 가장 좋은 점? 일단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정말 혈육처럼 따뜻하게 지내고 좀 힘들긴 하지만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언니의 장래 희망이나 꿈이 있어요? 교사가 되려고 해. 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 이제 통일되면 그러니까 나의 북한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이제 북한에 있는 또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고 나는 북한에 대해서도 알고 한국에 대해서도 다 아니까. 교육으로 통일의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다음 학교.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달려가야 할 길이 더 멀기에 오늘도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학교 화이팅!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드의 주한미군 전개가 군사적으로 효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는데요. 북한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